여러분 잘 잤나요? 자, 지금 이번 시간에 우리 1세대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그 요건으로서 첫 번째 우리가 1세대 다주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수, 다주택이기 때문에 주택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주택수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1세대 다주택에 대해서 지금 일단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냐 안 되냐는 1세대 다주택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 이 요건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1세대 다주택 요건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에 소지하는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 조정대상 지역에 소지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이 1세대 다주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1세대 다주택을 산정할 때 중과 적용,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그 주택 자체에 대해서도 중과가 배제되는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 살펴봤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로 중과 배제주택, 즉 그 중과 자체, 그러니까 중과 적용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지만 그 주택 자체에 대해 양도의 그 주택의 양도 자체에 대해서는 중과가 배제되는 주택으로서 장기 매입 임대주택과 기타 주택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얘기를 했고, 자, 그래서 중과 배제 주택으로서 장기 매입 임대주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타 주택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자, 이 기타 주택에 보면 각종 우리가 조세특례 제한법이라는 게 있는데, 조세특례 제한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조세의 특례, 그 다음에 조세의 제한에 관한 법을 합쳐놓은 게 조세특례 제한법이죠. 자, 그래서 조세특례라는 것은 어떤 세금을 감면해준다든지, 뭐 세금을 깎아준다든지, 뭐 소득공제를 해준다든지, 뭐 공제를 늘려준다든지, 자, 이런 특혜에 대한 규정을 담은 게 조세특례제한법이고, 특례고, 조세 제한이라는 것은 어떤 뭐 세금을 더 늘린다든지, 어떤 일정 요건을 충족됐을 때 뭐 세금을 뭐 늘린다든지 더 부과를 한다든지, 자, 이런 것들은 제한법이 조세 제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조세 특례 두 개를 합쳐서 조세 특례 제한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조세 특례 제한법은 제한보다는 특례에 관한 규정이 월등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는 이 97조, 98조, 그 다음에 뭐 77조, 98조, 99조 여러 가지 법조항들이 있는데, 이 법조항들은 다 무엇이냐? 바로 주택 시장이 침체됐을 때 경기 부양 목적으로 감면 규정을 두었던, 그런 양도세 감면 규정을 두었던 그런 주택들입니다. 자, 그래서 97조에 따른 이 양도세가 감면되는 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 조금 전에 살펴봤던 우리 장기 민간 매입, 일반 민간 매입 임대주택, 그 주택 적용되기 그 이전부터, 아주 이전부터 5호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에 대해서는 감면, 배제 주택, 감면해주는 주택이 있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감면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주택을 5호 이상 일정 요건 충족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등록한 임대주택에 대해서 5년 이상 임대했다.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감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감면 대상 장기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바로 양도세 중과가 배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77조, 98조 많습니다. 자, 그래서 77조, 98조 이런 규정들은 거의 우리가 그 IMF 때, 여러분들 1997년 IMF를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고, 아마 지금 젊거나 조금 이제 30대 정도 되는, 그러니까 40대 이하 정도 되는 학생들은 IMF라는 1997년도에 그 IMF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아마 말로만 들었지 피부로 와닿은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자, 그 당시 1997년 IMF 당시 IMF가 이제 개입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구조조정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거의 모든 자산을 다 팔아치웠습니다. 외국계 자본한테 팔아치워서 그 돈과 그 다음에 전 국민 금모으기 운동 그 돈으로 해서 결국 외채를 다 갚은 거죠. 자, 그때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도곡 타워 팰리스, 타워 팰리스가 그때 최초로 주상복합으로서 최초 1호 주택이죠. 1호 주상복합으로 좋게 졌는데 이게 다 미분양이 났습니다. 왜 미분양이 났냐면 IMF로 인해서 이제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고 자금이 돌지 않고 이제 실업자들이 대량으로 발생이 되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소득이 끊겨버립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소득이 끊겨서 지금 죽고 사는 마당에 지금 도곡동의 타워 팰리스가 지금 살 수가 있나요? 살 수가 없죠. 자, 그래서 그때 그 직원들한테 강매를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도곡동의 타워 팰리스가 안 팔리면은 결국 그걸 만든 회사는 망하게 되는 거고, 자, 그렇다 그러면 그 회사가 또 망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문제가 발생이 되고, 도곡동에 있는 타워 팰리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아파트들, 고급 아파트들이 미분양 사태가 일어나고, 그러면 그 미분양으로 인해서 여러 건설사들이 무너지게 되고, 그러면 건설사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밑에 하청, 그 밑에 협력업체, 수많은 업체들이 무너지고, 자,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고용된 근로자들은 전부 길바닥에 나앉게 생긴 거죠. 자, 그래서 그때 파격적인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도곡 타워 팰리스 같은 경우는 양도할 때 양도 차익에 대해서 100% 감면을 해줍니다. 왜 100%?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죠. 지금 타워 팰리스가 얼마인데 그 차익에 대해서 100% 감면을 해준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당시 1997년도 IMF 그 당시 시점에서 보면 그 제도가 타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제도가 타당하고 어떻게든 팔아야 되고, 팔려면 그런 유인책을 제공을 해주고 그 팔린 돈을 가지고 회사를 살리던 뭐 세금을 내던 어떤 그런 경제 행위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유효한 조치였죠. 돌아가신 그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제도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만들었 그 100% 감면되는 그러한 주택들의 양도에 대해서는 어차피 100%또 뭐 5년 이상, 10년 이상 지나면 뭐 50%로 이제 감면 혜택이 줄어드는데, 그 100%, 50% 감면되는 그 주택들의 양도에 대해서도 그 주택 자체도 중과 배제 주택으로 봐서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종업원인 기숙사죠. 기숙사형 주택으로서 이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이제 사용자 소유의 주택. 그래서 사용자, 그러니까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종업원들에게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서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기숙사용 주택이 있다. 그리고 10년 이상 종업원들이 그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을 했다. 그러면 그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 배제 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화재 주택, 등록문화재 또는 지정문화재 주택, 이런 문화재 주택에 대해서도 중과 배제 주택으로 봐서 문화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상속받은 주택. 자,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그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을 하면 양도세는 과세가 되지만 중과는 적용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를 하게 되면 그 상속주택은 바로 중과 배제주택으로 봐서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 변제를 대신해서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도 중과 배제 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잘못 생각해서, 자, 은행에서 만약에 근저당권으로 은행에서 설정이 됐는데 근저당권 설정하고 이 채무자가 근저당권 설정하고 돈을 갚지 않아서 은행이 바로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해서 경매로 넘기죠. 그래서 법원에 경매로 넘겨서 그 경매를 통해서 낙찰받은 주택, 즉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 그 주택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규정에 해당이 돼서 중과가 배제되는 주택이 아니냐, 이렇게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그런 주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주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A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죠. 자, 내가 A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그 A라는 사람이 돈을 갚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A라는 사람이 돈을 갚지 않아서 그 A라는 사람의 주택을 저당으로 설정하고 돈을 빌려주죠. 자, 내가 A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주택을 뭐 저당권, 근저당권을 설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돈을 빌려줬는데 A가 돈을 갚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근저당권을 경매로 넘겨서 경매 실행을 해서 그 경매 실행된 것을 내가 낙찰받아서 취득을 하든, 또는 A한테 얘기를 해서 네가 A가 돈을 못 갚니까 A가 돈을 못 갚는 대신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내가 갚을 돈에 대신해서 줄게. 즉 채권 변제를 대신해서 주택을 주는 경우, 자, 그랬을 때 그렇게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매각하는 주택은 중과 배제 주택으로 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세대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중과 배제주택이라든지 또는 지금까지 살펴봤던 중과 배제주택, 장기 매입 임대주택과 기타 주택, 또는 중과 적용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바로 중과 배제까지 되는 소규모 주택, 자, 이런 주택들을 다 제외하고 한 개의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다. 자, 그 주택을 우리 소득세법에서는 일반 주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한 일반 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중과 배제 주택으로 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거죠. 자, 그리고 내가 이제 주택을 예를 들어서 뭐 춘천, 강원도 춘천이라고 보죠. 강원도 춘천은 지금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춘천에 있는 주택을 이제 살려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계약 체결하고 이제 계약금을 납부를 했어요. 자, 그런데 계약금 지급하고 난 그 다음날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돼 버립니다. 자, 그러면 내가 내일 춘천의 지방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될지 말지 모르고 뭐 지정이 현재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내일 춘천의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될 것까지 예측을 해서 계약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춘천에 계약을 했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 다음날 바로 춘천이 조정 대상 지역에 지정이 됐다. 물론 지금 춘천, 강원도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내일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다. 그러면 그 주택 자체도 중과 배제 주택으로 봐서 중과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 공고 있기 전날에 계약을 하고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되고 나서 잔금을 납부를 했을 때, 그 중간에 있을 때 그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받은 사실 증빙 서류에 의해서 확인되는 주택이다. 자, 그러한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 배제 주택으로 봐서 역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1세대, 2세, 지난 시간에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자, 155조. 자,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되는 주택들. 자, 그런 주택들 당연히 중과 배제 주택으로 봐서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주택이 뭐 일시적 2주택이라든지 상속주택 비과세라든지 뭐 동거 봉양 뭐 합가를 통한 뭐 주택이라든지 또는 뭐 결혼으로 인해서 2주택자가 된 주택이라든지, 자, 그런 주택들 자체에 대해서는 중과 배제 주택으로 봐서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한 주택이라든지 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보거나 이런 경우들의 주택들은 다 중과 배제 주택으로 봐서 양도세, 그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세 중과 적용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1세대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도에서 1세대 다주택에 대한 개념을 장시간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1세대 다주택이라는 것은 주택을 내가 여러 개 갖고 있는데, 자, 그러면 주택수를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하나씩 계산하면 되죠. 내가 뭐 아파트 뭐 두 개 갖고 있다. 아파트를 뭐 서울 춘천에 하나씩 갖고 있다 그러면 아파트 한 채 서울에 하나 부산에 하나 해서 아파트 두 개네 이렇게 계산하면 1세대 2주택. 또 뭐 단독주택
두 개 갖고 있다? 뭐 1세대 2주택. 그 다음에 뭐 다세대 주택 두 개 갖고 있다? 뭐 1세대 2주택. 뭐 오피스텔 두 개 가지고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 그리고 주택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두 개 쉽게 계산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다가구 주택이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은 우리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고 세대별로 등기가 할 수 없고 하나의 그 다가구 주택 하나로 등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오는데 이 다가구 주택을 한 개의 주택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 다가구 주택에 각각 가구당 하나씩 있는 것으로 가구 하나씩을 주택 한 개로 볼 것이냐. 이게 매우 중요한데 이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 1세대 1주택 비과세 시간에도 학습을 했죠. 자, 그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받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가 과세될 때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자, 그때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원래 한 개의 주택으로 보는데 한 개의 주택으로 보기 위한 전제 조건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요건에 충족되는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만 한 개의 주택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 주택은 원래 하나의 가구가 하나의 주택으로 구획된 부분, 즉 다가구 주택가 18개 가구가 있다 그러면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봐서 18개의 주택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만 이 단서 조항이 있죠. 다만 해당 가구의 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않고, 자,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어차피 개별 등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구획할래야 할 수도 없죠. 그래서 일괄 양도한다. 하나의 단위로 매매를 하자. 그래서 다가구 주택을 이렇게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해서 양도하는 경우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하나의 주택, 다가구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기 위한 매우 중요한 요건으로서 바로 그 요건이 뭐냐? 바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 주택은 어떤 거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죠. 자, 이 얘기는 단독주택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여야 되고, 자, 한 개동의 바닥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뭐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주택 층수가 3개 층 이하인데, 자, 1층을 뭐 전부 필로티 해서 1층 자체는 뭐 필터로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쓴다. 자, 그럼 그 층은 주택 층수에서 제외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 주택이란 어떤 주택을 의미하냐? 바로 제일 중요한 요건이 주택 층수가 3개 층 이하여야 되고 바닥 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 즉 200평 이하여야 되죠. 그리고 다가구 주택이 세대수는 19가구 이하여야 됩니다. 자, 19구가 넘어간다.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신림동 같은 경우 다가구 주택을 뭐 쪼개기라고 하죠. 방 쪼개가지고 그 월세를 더 받기 위해서 뭐 20개, 30개로 다가구 주택을 쪼갭니다. 자, 그러면 그거는 다가구 주택이 아닙니다. 이 건축법 시행 불법 방 쪼개기를 했기 때문에 19세대가 넘어가지 않아야 다가구 주택이지 19세가 넘어가면 다가구 주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한 주택에 대해서는 각각 가구 하나당 한 개의 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1세대 1주택 시간에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 다가구 주택의 가장 중요하고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문제가 발생되는 게 옥탑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옥탑방. 자, 이 옥탑방이 옥상 면적, 바닥 면적의 8분의 1이 넘어간다. 그 옥탑방은 바로 주택 층수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옥탑방을 왜 만들었냐? 자, 예전에 만들었을 때 이 옥탑방이 그 옥상 바닥 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한다. 그러면 건축법 시행령 위반입니다. 건축법 위반이고, 자, 그러면 이 옥탑이 옥상 바닥 면적의 8분의 1 이상일 때는 주택 층수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죠. 뭐 4층짜리 다가구 주택인데 대부분의 다가구 주택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층은 상가, 자, 그 다음에
뭐 2층은 주택인데 그래서 가구 1, 가구 2에서 있고 3층도 두 개의 가구 하나, 가구 3, 가구 4에서 두 개의 가구가 살고 있고 자 4층은 뭐 가구 4에서 주인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거주를 하고 자 옥상에 옥탑방이 있고 이 옥탑방에 월세를 주고 있죠. 자 그리고 옥탑방의 대부분은 옥상의 바닥 면적 8분의 2 이상이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원룸 형식으로 월세를 더 받기 위해서 불법 건축물로 그렇게 진 거죠. 자 그러면 1층 상가는 지금 자 이런 경우에 보게 되면 이 옥탑방이 주택 층수로 포함이 돼서 자 주택 층수가 원래 3층이어야 되는데 자 2층, 3층, 4층 이게 3개 층이고 자 옥탑방이 옥상 바닥 면적 8분의 2 이상 초과가 됐기 때문에 주택 층수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택 층수가 몇 개 층이냐? 4개 층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즉 옥탑 하나 이것 때문에 주택 층수가 4개 층에 해당이 돼서 더 이상 다가구 주택이 아니라 다세대 주택으로 봐서 가구당 하나씩 주택수를 산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2층에 2개, 3층에 2개, 4층에 하나, 뭐 요 옥탑 하나 해서 몇 개의 주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냐? 5개의 주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자, 이 5개의 가구 주택을 갖고 있는 거로 봐서 이 5개의 주택을 갖고 있는 것 중 동시에 매각을 했다 그러면 본인이 하나 선택하는 것만 비과세를 시켜준다는 거죠. 왜냐면 5개가 뭐 순차적으로 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남는 하나가 있는 것으로 봐서 그 하나는 비과세를 적용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예를 들어 다가구 주택 면적이 연면적이 600제곱미터 즉 연면적이라는 것은 이 건축물의 면적을 전부 합친 게 600제곱미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의 전체 연면적이 600제곱미터고 자 상가는 100제곱미터고 4층에 주인 거주하는 가구도 100제곱미터입니다. 자 그리고 다가구 주택 양도 금액은 9억 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상가는 바로 주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가 안 되고 일반 양도세로 과세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층, 3층 얘들은 다 1세대 다주택에 해당이 돼서 양도소세가 중과가 됩니다. 자 그리고 옥탑방도 마찬가지로 1세대 다주택에 해당이 돼서 양도소세가 중과가 되죠. 자 그리고 4층은 주인 세대가 거주하는데 주택 면적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 4층 4가구 주인 거주만 비과세가 적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다가구 주택 옥탑방 하나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자 옥탑방 하나 때문에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4층 주인 거주분 100제곱미터는 자 양도가의 9억 원 곱하기 연면적 600제곱미터 분의 100 그래서 분모 600제곱미터 건축 연면적 분자의 4층 주인 거주 100제곱미터로 하게 되면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고 비과세가 됩니다. 자 그런데 1세대 다주택은 중과세율 적용되는데 자 2층 2개, 3층 2개, 옥탑방 1개죠. 자 그러면 주인 거주 4층 100제곱미터, 상가 100제곱미터 그러면 나머지는 주택 연면적 600제곱미터에서 200제곱미터 빼면 400제곱미터가 바로 1세대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의 면적입니다. 자 그러면 분자의 400제곱미터, 분모의 600제곱미터 그래서 9억 원 곱하기 400제곱미터에 600제곱미터를 나누면 이 6억 원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6억 원에 대해서 양도소세가 중과가 되면 보통 50% 이상 됩니다. 50% 이상이 되면 결국 6억 원 중에 3억 원, 그러니까 6억 원에 대한 그 차액에 대해서 50% 세율에 대해서 양도세를 50% 이상 되는 세율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반 세율 적용되는 부분 1층 상가는 일반 세율이 적용이 되죠. 그래서 1층 상가는 100제곱미터니까 건축 연면적 600제곱미터에서 100제곱미터 그래서 9억 곱하기 100제곱미터 나누면 600 하면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일반 세율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층 주인 거주 1억 5천 원은 비과세 자 그 다음에 1세대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부분 6억 원은 그 차액분에 대해서 양도세가 중과세율로 1세대 다주택으로 봐서 양도세 중과 자 그 다음에 상가 1층 상가는 1억 5천에 대해서 1억 5천에 대한 양도 차익은 상가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세율로 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가구 주택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예 옥탑방을 부셔버립니다. 자, 옥탑방을 철거를 해버리고 옥탑방을 철거를 했을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이랬을 때는 바로 이제 더 이상 옥탑방이 없어졌기 때문에 옥탑방은 없어졌고 주택 층수는 이제 3개 층 이하에 해당이 되고, 자, 그렇다면 이제 다가구 주택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 주택 요건이 충족이 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을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9억 원에 대해서 세금을 하나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자, 우리 소득세법의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다 그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자, 지금 이 주택같이 주택 전체 면적보다 상가 면적, 이 상가 면적 100제곱미터고 주택 전체 면적은 500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주택 전체 면적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다가구 주택 상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다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옥탑방 철거함으로써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게 되면 양도세를 하나도 안 내면 되는데 양도세가 0원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해당이 돼서 만약에 양도세를 문다, 최소한 몇 천만 원, 그 다음에 많게는 몇 억의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공동상속주택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지난주에 비과세 특례에서 봤죠.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 상속지분이 같아 공동상속주택 거주자, 뭐 2명 이상, 그럼 최연장자가 바로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봐서 그자의 공동상속주택과 다른 주택이 뭐 또 있다 그러면 1세대 다주택, 2주택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매매업자가 보유하는 재고자산 주택도 포함을 1세대 다주택 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데, 자, 이 부동산 매매업자가 무엇이냐? 자, 개인이 부동산 매매를 만약에 일시적, 일회적으로 한다 그러면 양도세가 과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개인이 부동산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고팔고 하죠. 자, 부동산을 계속 사고팔고, 자, 주택을 계속 사고팔고 하는 그러한 주택 매매업으로 영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동산 매매를 계속 반복적으로 사고팔고 한다. 자, 그러면 부동산 매매업이라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봐서 사업자로 보고, 이런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바로 부동산 매매업자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부동산 매매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바로 사업자산으로서 재고자산 주택, 즉 판매 목적의 자산으로 봐서 판매 목적의 자산인 재고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칙적으로 이런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이제 종합소득세가 과세가 되죠. 자, 종합소득세가 과세가 되지만 이러한 부동산 매매업자가 보유한 재고주택에 대해서도 1세대 다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는 주택수에 포함을 해서 판단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세대 다주택 양도세 중과에서 이제 양도세 중과가 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도세 중과 1세대 다주택에 해당이 돼서 양도세가 중과가 된다. 첫 번째,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가 됩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3년 이상 가지고 있었다, 15년 이상 갖고 있었을 때는 양도차익의 3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해준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양도차익이 1,000만원이고, 자, 1세대 1주택이 아니고 4년 6개월 보유했다 그러면 8%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해서 1,000만원 곱하기 8%인 80만원을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빼줘서 양도소득 금액은 920만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한다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 내가 20년 전에 서울에 아파트를 2개를 사서 가지고 있습니다. 자, 20년 전에 서울에 아파트 2개를 가지고 있는데 가격이 많이 올랐죠. 자, 그런데 내 의지와 관계없이 어느 날 서울시를 다 조정지역으로 바꿔버리고, 그 조정지역으로 바꾸고 나서부터는 1세대 2주택 다주택자가 돼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파는 순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왜 억울하냐? 20년 전에 취득한 아파트가 지금 투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투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 주택 하나 판다고 해서 15년 동안 보유를 했으면 이 30%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을 아예 배제시켜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아예 적용해주지 않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중과세율을 적용해 준다는 겁니다. 중과세율이 바로 뭐냐? 자, 202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자, 2021년 5월 31일까지 1세대 2주택, 그 다음에 1주택 조합원 입주권 합쳐서 1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하나, 1주택과 분양권 하나 이랬을 때, 즉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바로 2021년 5월 31일까지 누진세율의 10%를 추가과세하고, 자, 2021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바로 누진세율의 20%를 추가과세합니다. 자, 그리고 1세대 3주택 이상, 그 다음에 뭐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다 합쳐서 3개 이상이다. 그러면 2021년 5월 31일까지는 누진세율의 20% 추가해서 과세, 2021년 6월 1일 양도를 했다. 그러면 누진세율의 30% 추가해서 과세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자, 중과세율이 결국 우리 누진세율을 추가과세하는데, 누진세율은 우리 1200만원 이하 6%부터 10억 초과하면 45%를 적용해서 누진공제액을 각각 빼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1세대 2주택이다. 그러면 여기에 6월 1일 이후에 양도했다. 그러면 여기에 20%를 더해줍니다. 그래서 26%부터 65% 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고, 자, 1세대 3주택 이상이다. 그러면 6월 1일 이후에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양도를 했다. 그러면 30% 중과가 돼서 6%에 30% 중과된 36%에서 45%에 30% 중과된 75%의 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죠. 거의 양도 차익의 대부분을 국가가 세금이라는 명목 하에 다 가져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사례를 보고 마치도록 하죠.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자, 바로 1세대 2주택 또는 1세대 3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자, 2021년 6월 1일 전후에 양도한 경우 양도세 부담 차이는 어떻게 되냐? 자, 2주택입니다. 자, 2주택인데 2021년 5월 30일 이전에 양도를 했고, 자, 과세 표준이 얼마냐? 4억 9,750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과세 표준이 4억 9,750만 원에 해당되는 구간은 바로 이 구간에 해당이 되죠. 자, 3억 초과 5억 원 이하가 4억 9,750에 해당되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세율은 40%의 누진공제액 2,540만 원을 차감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2021년 5월 31일 이전까지는 누진세율의 10% 추가하기 때문에 40%의 여기 40%의 10%를 더한 50%죠. 자, 10%를 더한 50%, 즉 4억 9,750에 곱하기 50%를 해서 누진공제액 2,540만 원을 빼주면 2억 2,335만 원이 바로 양도소득세가 되는 거고, 자, 단 하루 차이로 양도가 늦어졌다. 그래서 2021년 6월 1일 날 양도를 했다. 자, 그러면 똑같은 과세 표준 4억 9,750만 원에서 바로 누진세율이 몇 프로 더 중과가 되냐? 20%가 더 중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4,975만 원의 세율 구간은 40%, 이 40% 구간인데 여기에 20%가 더 누진 더해지니까 60%의 세율이 적용이 되고 누진 공제 2,540만 원을 빼주는 거죠. 자, 그래서 4억 9,750만 원 곱하기 60%에서 누진 공제 2,540만 원 빼주면 바로 2억 7,310만 원이 산출세액이 되는 거고, 단 하루 차이로 인해서 양도세가 얼마 차이가 나냐? 4,975만 원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1세대 3주택에 해당이 된다. 마찬가지로 4억 9,750에 5월 31일 이전에 양도를 했다. 그러면 20% 추가과세가 되기 때문에 바로 60%, 4억 9,750만 원에 60% 세율 곱하고 여기에 2,540만 원 누진공제 빼주면 2억 7,310만 원이 되는 거고, 자, 여기에 하루만 더 늦어서 하루 더 늦은 6월 1일 날 양도를 했다. 6월 1일 2021년 6월 2일 이후에 양도를 했다. 그러면 4억 9,750만 원에 이 40%의 세율에 추가세율 30%를 더한 70% 중과세율로 곱해서 4억 9,750만 원 곱하기 중과세율 70% 곱해서 빼기 2,540만 원 누진공제액 차감을 해주면 바로 3억 2,285만 원이 바로 산출세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루 차이로 4,975만 원이 4,975만 원이 더 늘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과세 표준에 거의 얼마가 세금으로 납부를 하는 거냐? 대략 한 65% 정도 지방세까지 합치면
72% 정도 세금을 납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억 9,700만 원 남은 것 중에 거의 72% 세금 내고 나머지만 내 차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1세대 다주택 양도세 중과제도에서 살펴보고 있는데, 양도세 중과제도는 1세대 다주택 양도세 중과제도와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선 1세대 다주택 양도세 중과제도에 대해서 1세대 다주택 개념, 그 다음에 주택수 산정, 그 다음에 양도세 중과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치고,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양도세 마지막 시간으로 바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그 다음에 양도세 신고 납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